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 덕에 이제는 월간 사용자가 이제 100만 명이 넘어선 그래요?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노우즈, 데이터는 답을 알고 아. 있다라는 의미의 그 회사를 하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 100만 명이 사용하는 네, 리치고에 기반해서 네, 오늘 저 한번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네, 데이터로 파악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일단은 좀 중요한데요.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아진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먼저 이제 서울을 가지고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제 요게 이제 요 파란색이 서울의 이제 매도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빨간색이 매수세입니다. 그리고 매도세와 매수세를 합쳐서 만든 게 요 수급 동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경고를 했죠. 23년 9월 달부터 만약에 이 지표가 이 상태로 안 좋아지면은 2차 하락장 온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계속 보시면서 매매 수급이 이렇게 안 좋아졌죠. 네. 그러다 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연말보다는 조금 좋아졌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확실히 거래 동향을 보면은 조금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서울을 예를 들면 요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계속 줄다가 최근에 어때요? 거래가 조금 살아났죠. 네. 네. 그래서 거래가 조금 그러니까 여전히 분위기는 안 좋아요. 굉장히 거래량도 작고 분위기는 안 좋은데 어찌 됐건 연말보다는 지금 조금 좋아졌다. 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부의 또 이 신생아 특례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살짝 지금 좋아졌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매물의 데이터와 이런 거래량을 볼 때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이 데이터라는 하나의 측면만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거래량 데이터랑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매물 데이터예요. 자, 매물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량이 주는데 매물이 같이 줄고 있어요. 네. 자, 이건 어떤 신호일까요? 그렇게 그냥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왜?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매물도 줄어드는데 거래량도 줄어드는 거니까.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거래량은 줄고 늘지를 못하는데 매물량만 늘어나는 거는 또 어떤 신호일까요? 부동산 하락 신호. 별로 안 좋죠. 네.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매물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거는 뭐 전국에 어디라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서울만 잠깐 좀 보여드리면, 자, 서울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거래를 좀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이제 매물의 데이터입니다.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 네. 예, 근데 지금 언제가 제일 많죠? 예, 지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이 가장 많은데, 3년 내 제일 많네요. 예, 요 보라색 밑에가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네. 거래량은 어때요? 너무 작죠. 이거를 지난 한 5년 정도 차트로 볼게요. 자, 원래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다고요,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거래가 진짜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물은 지금 거의 8만 건이 서울에도 쌓이는데 거래가 1월 달은 지금 집계가 다 됐죠? 1월 달에 지금 2,300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한 3% 정도 거래된 거죠. 네. 그러니까 팔려고 지금 내놓은 매물이 100채인데 지금 3채 정도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거죠. 네, 제가 어제도 이제 모 건설회사에 제가 임원분을 만나 뵀는데 네. 집 내놓은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팔리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집도 잘 보러 오질 않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4년, 25년, 26년은 경매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는 맞지만 지금 당장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좋은 시기냐? 아닙니다. 아직 하락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의 상당한 하락 파동이 올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게 오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그때부터 진정한 기회가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에 내 집 마련 찬스가 오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2023년 연말보다는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네. 조금 나아졌지만 네. 막 그렇게 크게 막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전혀 그런 신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아. 수급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네. 23년 이제 특례 정책 때는 음. 이게 매매 수급 데이터가 계속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해요. 네. 그냥 조금 연말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네. 여기서 더 이상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어떤 자산 시장이건 유동성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부동산에는 반드시 뭐가 껴있냐? 대출이 껴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까지 가장 최신 지금 통계 데이터가 2월 26일 날 집계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26일에는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됐죠? 아, 그 대출 강화. 네, 바로 네.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됐어요. 네. 자, 스트레스 DSR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갈 거를 감안을 해서 어떤 그 총 부채 상환 이거를 능력을 감안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금리를 부과하겠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내가 매달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아, 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변동 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우리가 보통 부동산 대출을 받으면 10년 받나요? 20년도 잘 안 받죠. 보통 30년, 많으면 40년. 네. 이제 50년은 거의 없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30년, 40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산정 시에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와. 부과하겠다. 금리가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결국 뭐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부동산을 대부분 대출 껴서 사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은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아, 수요가 줄겠어요. 수요가 줄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특례 대출이나 이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거는요, 아주 소수의 실수요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는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 자, 실수요 중에서도 아주 소수 특례 대출이나 그다음에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해당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수요의 상당 부분, 그다음에 투자 수요의 상당 부분은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받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제한되겠죠. 제한되겠죠. 아. 자,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다른 이 문을 이만큼 연 거예요. 자, 이거를 이게 2024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24년 아.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게 그래요? 1단계입니다. 총 3단계가 있어요. 자, 1단계는 주택담보대출만 포함이 됩니다. 1금융권에, 은행권에. 자, 2단계는요. 2단계는 올해 6월 정도, 올해 하반기 정도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이때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올해 중순이 되면은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줄겠네요. 더 줄어요. 자, 그리고 이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도 들어갑니다. 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1금융권에 LTV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금리가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곳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금융권들이에요. 그렇죠. 네, 뭐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 근데 차순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더 높겠죠. 근데 이제는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이 금융권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전에는 없었네요. 여기 빈칸인데. 네, 없었죠. 네. 그렇구나. 자,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올해 말이나 지금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건데 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와. 자, 그리고 이 기타대출에 지금 전세대출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아직 모르죠. 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4년 말
물론 이것도 조금 시행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의 문을 계속 더 좁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대세 하락장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급락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11년, 12년, 13년처럼 완만하게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급격한 하락이 온다. 그러면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기회가 올 겁니다. 예,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25년 정도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들에서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빠진다. 그러면은 이 거품이 지금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거든요. 네. 데이터로 보았을 때 서울이나 일부 지역들은 정말로 빨라도 25년 하반기 아니면 26년 예, 더 늦을 수도 2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정말 내 집 마련을 정말 무릎 밑에서 조로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부동산 커뮤니티 보니까요. 네, 그 며칠 전에 그 KB 부동산 보고서라고 네, 그게 나왔는데 그게 네. 막 공유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가볍게 봤더니 네, 진짜 거기서도 주택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 네, 매수 수요 위축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해서 네, 올해까지는 계속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엄청. 원동력. 어.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자, 수요를 봤을 때 수요가 있냐라는 거죠. 수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죠. 네. 자, 많은 분들이 공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정말 작거든요. 24년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뭔 얘기예요? 공급이 작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건 한쪽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공급만 얘기해요? 수요를 얘기하죠. 그리고 공급도 입주 물량만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만 공급이냐고요. 지금 팔려고 시장이 내놓은 이 매물도 공급 아닌가요? 네. 근데 이 매물이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나 뭐 분양하는 거 더 나오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물량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가스라이팅에서 아직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많은 책에서 어떤 이런 자산과 관련된 심리학 이런 다룬 책에서 이미 다 결과가 나왔지만 가장 짜릿한 게 뭐예요? 최근에 비트코인 이런 거 있죠. 네. 얼마나 짜릿해. 그렇죠. 이 단기간에 이 엄청난 수익률. 엔비디아. 예, 이것만큼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게 없어요. 너무 짜릿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도파민이 나오는 투자에 중독이 되고 자극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20년과 21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부동산까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예요? 또 다시 여기에 그렇게 또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스레이팅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처참하게 무너져야 그리고 나서야 진짜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는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상승장 얘기했던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또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금리 앞으로 떨어질 거고 입주 물량 없고 24년에 이제 바닥치고 또 올라간다. 근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 분양 물량과 함께 네. 그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인 그 인허가 물량까지 네. 급감하고 있어서 네. 이게 청약 수요 위축으로 분양 지연도 네.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 그 뭐 강남이나 뭐 여기 청남동 뭐 이런 데도 분양 물량이 있는데 네. 계속 늦어지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분양 시장?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네. 대세 하락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 네. 자,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급락이 한번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22년 하반기에 급락장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2009년에 반등장이 나타났고 2010년 초중반 이후로 다시 하락이 시작됐어요. 네. 자, 이때에 우리가 입주 물량 한번 보자고요.
자, 요게 이제 2008년이고요. 2009년, 10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죠. 왜? 이미 이제 입주가 된다는 얘기 이미 이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2008년 금리기 때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3년 후인 네.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무려 5년 정도가 공급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시장의 가격도 하락하고 본질 가치 대비해서 싸지고 공급도 없다 보니까 다시 또 14년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 오니까 이제 건설사에서 야 분양하자라고 해서 또 17, 18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22년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08년처럼 3년 후 그러니까 26년부터 어때요? 입주물량 완전 급감을 하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이때랑 다른 거는 뭐냐면 2011, 12, 13, 14년은 원자재 대란은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비가 아주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했었고 금리가 또 2008년 이후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일부 지방 시장은 또 좋았단 말이에요. 수도권은 안 좋았는데.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때보다도 지금 수도권 입주 물량이 더 작죠.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2010년대 초반보다 공급 물량이 저는 26, 27, 어쩌면 28년까지도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네.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규 주택 공급의 절벽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장기화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축보다는 기왕이면은 신축 앞으로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신축을 좀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공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경기도 안 좋고 뭐 이런 게 다 맞아요. 합치면서 네. 더 주는 거군요. 과거보다. 예. 제가 이제 건설사 입장이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이런 리치고 앱이라고 하는 이거 말고도 리치고 마스라고 해서 네. 이 기업들이 쓰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현대건설이나 DL건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많은 협업을 하고 있고 이외에 이제 많은 건설사나 시행사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자문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자, 이분들은 이제 어떤 고민에 빠져 있냐면 지금 평당 건축비가 정말 이제 아무리 못해도 7, 800은 들어요. 네. 7, 800은 네. 평당. 네. 그럼 거기에 땅값에 어느 정도의 마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또 미분양이 좀 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분양가를 산정을 하는데 이제는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아무리 지방이어도 평당 1,200, 1,300만 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할 수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럼 1,300이면 30평이면 4억이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엄청난 투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물가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네.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이라도 새 아파트를 질 때는 30평 기준으로 4억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지방의 일부 지역들 30평, 33평 기준으로 4억이 안 되게 분양하는 곳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어휴,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네. 막 할인까지, 미분양 할인까지 막 해서 이렇게 네. 하는 곳들이 있다고요. 네. 자, 제가 지금 당장이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자, 이런 지역들의 지금 미분양이나 그러니까 분양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미분양 중에서 그리고 할인 분양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평당 1,200, 1,300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지금 지은 게 아니라 네. 3년 전부터 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4억인데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가격 밑으로는 공급 못 한다니까요. 그럼 못 자,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와. 이 아파트들의 가격은 결국에는 30평대 기준으로 최소 4억 가는 거죠. 4억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는 거죠. 무조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4억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신축을 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야.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미분양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시행사들이 무서워서
거기에 사업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죠. 사업 못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앞으로 엄청난 또 공급 절벽이 올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시장이 피해 흥건할 때 엄청난 기회가 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이미 먹을 거 다 먹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그 지역들이 향후에 부동산 100조가 될 겁니다. 이제 헐헐 날아오를 거예요. 네. 예, 이런 지역들 관심 두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요 그래프로 봤을 때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네. 이 부동산 과거에 10년, 14년 이럴 때 보면은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아니죠. 다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항상 시간이 차이가 좀 있어 보여서. 그럼요. 지금 근데 막 뭐 공급 부족하다, 가격 올라간다 이게 약간 네. 너무 섣부른. 완전히 그러니까 섣부른 게 아니라 그냥 아, 옛날 속담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서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서울. 자, 이제 서울 보시면 어때요? 이것만 놓고 보면 어때요? 너무 낮은데요? 야, 너무 낮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급이 없으니까 다음에 가격 올라갈 뭐 어떻게 될 건데. 것 같죠? 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심각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전세 시장을 제가 예를 좀 들어볼 건데, 자, 서울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작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의 전세 수급이 150, 160, 170까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면은 전세 수급 데이터가 160, 170까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서울의 전세 수급 데이터예요. 네. 자, 보세요. 2020년에 코로나 시대 때 이때 150, 뭐 160, 170 거의 막 195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러면은 전세나 전세 폭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50이 넘으면 이제 전세가 상당히 많이 160, 170 올라가면 이제 전세 난이 나는 겁니다. 네.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엄청난 전세난이 온다. 데이터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지금 보세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전세 지금 수급이 1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전세가 뭐예요? 전세 폭등이 아니에요. 그냥 전세가 완만하게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한 가격 통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이미 자기는 상승으로 세팅을 해놨어. 거기에 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틀리죠. 네. 자, 이거를 실제 가격을 보잖아요. 자, 지금 전세가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서울이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작은데요. 네. 서울에 지금 전세가 증감률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도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은데 한 120대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강보합 정도 전세가 올라가긴 하지만 엄청난 강세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 데이터를 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가장 이제 실거래가를 가장 잘 반영을 하는 게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입니다. 네.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에 전세의 가장 최신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매매가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네. 자, 전세가 상승률이 좀 커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 상승률이 왜 작아질까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없는데. 네. 오히려 더 커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질 거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데이터로 팩트체크 해드렸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잘못된 일부 전망이나 보도에 절대 혹하지 마시고 그냥 데이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제도 보니까 그 파월 네. 연설에서도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 같은 듯한 발언으로 네. 증시에 약간 훈풍이 불었는데 네. 그래도 이게 금리가 네. 조금 한두 차례, 네. 뭐 두세 차례 네. 이렇게 인하가 되면 네. 그래도 그 아까 스트레스 DSR 이런 게 있다 해도 네. 기준금리 자체가 내려가니까 네. 조금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제발 좀 훈풍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니 저는 제가 부동산 플랫폼을 하는 회사 대표잖아요. 네.
아니 제가 부동산 대세 상승장에 오기를 바라겠어요? 하락장에 오기를 바라겠어요? 상승량을 봐요. 저는 무조건 상승장에 와야 저희 회사가 잘 돼요. 네. 올라가는 지역 그러니까 찍어드리고. 누구보다 저는 대세 상승장을 바라는 사람인데 제가 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을 하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금리와 관련한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금리가 떨어져도 대세 상승장 못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시장에서. 네. 자, 여기 이제 엑스퍼트 분석에 들어가면 전국 분석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 이 빨간색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고요. 주황색이. 그리고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네. 자, 근데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한국도 계속 비슷하게 올렸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근데 미국이 계속 22년에 연말부터 계속 금리를 올리는 동안 한국은 금리를 못 올렸죠. 3.5에서 못 올렸습니다. 네.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린 거죠. 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자체를 더 기준금리를 올렸다가는 시장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때요? 5.2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지금 평균이 4% 초반 4.1% 정도 돼요. 네. 자, 그러면 금리가 지금 22년 연말에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예, 부동산 시장이 뭔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기미가 없죠. 자, 제가 왜 금리가 떨어져도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이 올 수 없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가 맞아요, 안 맞아요? 호재가 맞습니다. 네. 분명히 호재 맞아요. 네. 자, 호재가 맞지만 이런 거예요. 자, 호재가 있다라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호재가 없다라고 악재 터졌다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나요? 그러면 주식 투자가 너무 쉽지 않아요? 아, 네. 주식도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막상 삼성전자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이런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삼성전자 지금 최악의 실적 나왔는데 악재가 나오는데 바닥치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맞아요. 왜? 시장이라는 건요. 하나의 이런 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금리도 보세요. 자, 2008년 10월 달에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려 거의 8%였습니다. 자, 그런데 2003년 말에는요. 3.75% 거의 반토막이 떨어졌죠. 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나 떨어지는 동안이었으면은 시장이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까 그거 봤을 때는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떨어졌어요. 네, 올라가지 맞아요. 않은 게 네, 아니라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정확한 팩트가 뭐냐?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못 하시는데 자,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릅니다. 수도권이 떨어지는 동안 지방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거를 우리가 보자고요. 금리가 대세 하락장이었던 2008년 10월 달부터 2013년 말까지 실제로 전국의 이 가격 흐름이 시도별로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차트를 2008년 11월 달부터 2013년 11월 즉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나는 동안 어디가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올랐는지를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매매가 증감률이고요. 전세가 증감률입니다. 자, 지금 파란색이면 떨어진 거고요. 빨간색이면 상승한 겁니다. 네. 자, 어디가 떨어졌죠? 서울, 경기, 인천.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나는 동안 수도권은 떨어졌어요. 자, 근데 반면에 경남, 부산, 제주, 충북, 서울 빼고 지방은 어떻게 됐죠? 올라갔어요.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올랐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호재인데 이 호재가 모든 지역에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왜 일부 지방,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 뭐 수도권, 서울 얘기만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그것도 다 가스라이팅입니다. 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맨날 서울만 수도권만 올라 아니라 지방 수도권이 떨어져도 지방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격차를 부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일자리나 부동산은 저평가나 고평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데이터를 봤을 때 2008년에 가장 많이 고평가된 지역이 수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도 이 고평가를 해소하는데 몇 년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네. 하지만 지방은 금리가 인하되면 호재니까 이게 올라갔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데이터로 전망을 합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일자리가 어디가 많이 증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 1년 동안. 자, 여기 랭킹에 들어가서요.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데이터로. 여기서 일자리를 클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1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1년 동안 일자리 증가 1등이 누구죠? 울산 3.67%, 2등 세종, 3등 충남, 4등 대전, 5등 경남, 네. 6등 전남, 7등 경북. 수도권이 있나요? 없네요. 수도권이 없어요. 근데 왜 앵무새처럼 일자리와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냥 머릿속에 그냥 든 막연히 그럴듯한 이런 얘기에 더 이상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데이터 보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보시면 서울 거의 일자리 증가 못 하잖아요. 네. 네, 인천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를 시군구로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뭐 데이터 다 있으니까. 네. 네, 자, 시군구로 보겠습니다. 자, 최근 1등 일자리 증가율 1등이 누구예요? 전남 광양. 광양, 용인시 기흥구, 포항시 네. 북구, 거제시, 아산시, 성남시 수성구, 고양시 덕양구. 네. 자, 어때요? 탑 5 중에 지금 수도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네. 혹시 이제 제가 뭐 작년 이제 하반기에 제가 국가 첨단 산업 특례 이런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네. 뭐냐? 국가에서 마음 먹고 밀어주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업종을 국가가 향후 몇십 년 동안 밀어줄 거예요. 지역도 다 정해놨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강연도 하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진짜 여러분들. 왜? 자, 전남 강이 왜 이렇게 일자리 많이 증가하는지 아세요? 포스코가 지금 그래요? 밀어주는 도시예요. 그래요? 네. 자, 용시 기흥구 뭐예요? 반도체. 반도체. 네. 자, 포항시 북구 뭐예요? 여기도 2차 2차 전지. 자, 거제시는 뭐예요? 조선업. 아산 뭐예요? 디스플레이. 그렇구나.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국가에서 밀어주는 이 업종에 이런 지역들이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무조건 부동산이 바로 좋아지. 이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느는 지역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아니, 광양이, 포항이, 거제가, 아산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느는 지역일 거라고는 상상이라도 하셨어요? 못했어요.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남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김기원도 상상을 못하던 일이에요. 이거는. 네.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네.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런 지역들의 일부 지역은요. 지금 뭐로 묶여 있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미분이 넘쳐서요? 네.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잖아요. 그냥 다 보여요.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24년, 25년, 26년은 정말로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와요.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맞아요. 이게 뭐 리치고 아니어도 됩니다. 어디 딴 데 좋은 데 있으면 딴 데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공부하시면은 정말 좋은 내 집 마련 기회, 투자 기회 꼭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김기현 대표님께서 네. 그 급등기 때도 네. 저희 상승기 때도 항상 25, 26 네.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네.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부동산이 참 네. 호흡이 긴 것 같아요. 호흡이 길죠. 네. 길게 봐. 그리고 제가 이런 기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네. 네. 맨날 뭐 위험하다, 거품 껴있다, 10년을 올까 말까 매도 기회다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지 제가 기회 온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물론 기회를 오니까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은 기회는 아닙니다. 네. 기회가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시기고 언젠가 제가 얘기할 겁니다. 기회 왔다. 응? 물론 제가 완전 빠르게는 얘기 못 할 거예요. 왜냐면 김기현이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지금 이거를 기다리시는 지금 주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제가 또 너무 늦지 않게 또
각종 방송 특히 이제 또 웅달 책방에서는 제가 아, 네, 좀 더 빨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요즘에 그 재건축 재개발 네. 관련해서 되게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도 네. 지금 보니까 막 다 이거 포스터만 붙여 있고 그 서명 받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악화로 네. 재건축 재개발 시대는 끝났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개발 재건축 끝났죠. 당분간은. 당분간에. 당분간은. 어. 근데 일부 틈새 시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부 틈새 시장. 네.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기회 없고요. 재건축은 기회 없습니다. 아주 소수 빼놓고는. 그리고 재개발은 그나마 이제 지금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나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경매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또 그런 이런 재개발 관련된 이런 빌라나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액으로 진짜 내 돈 얼마 안 되는 그런 거로 이제 로또식으로 해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장의 후반부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을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이 후반부 때 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야 부동산은 대박 난다라는 그게 있어야 분양시장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재건축 재개발이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하락장에 전반부 끝나고 하락장 이제 후반부 네, 중간 휴식 끝나고 이제 후반부 이제 막 시작하는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지금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남도 지금 못 하겠다 지금. 추가 분담금 뭐 6, 7억 얘기 나오고. 예, 6, 7억 뭐 10이요. 10이요. 예. 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 강남 분들도 없는 거죠.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거품이 많이 껴 있다니까요. 거품이 많이 껴 있으니까 그나마 일부 지역은 분양이 잘 됐던 거예요. 왜? 아니 또 거품이 덜 빠졌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거품 더 빠집니다. 거품 더 빠져요. 그리고 제일 거품이 많은 지역이 서울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금리 하락기에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떨어진다니까요. 네. 왜?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고평가. 예. 그래서 이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재개발 재건축은 쉽지 않다. 예, 당분간은 예, 그쪽 지금 잘못했다가는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 쉽지가 않은데 뭐 앞으로 뭐 재건축 막 바람 불잖아요. 안전진단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 안 해줄게. 네, 다 풀어주고. 근데 뭐 안전진단 하면 금방 재건축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재건축도 돈이 돼야지만 재건축이 됩니다. 네. 돈이 돼야지만. 지금 그렇게 오래된 잠실주공 5단지나 압구정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도 여전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때요? 막 한남 2구역, 네. 아현 뭐 그런 데도 네. 많이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리고 가격이 점점 빠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데는 이제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니까 너무 진행이 프리미엄이 안 돼. 그동안 너무 많이 그렇죠. 붙었던 거죠. 지금 구조는 뭐냐면 자, 지금 왜 재건축이 힘드냐? 자, 재건축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여기다가 새 건물을 지어서 원래 오래된 건물이 100개밖에 없었는데 새 건물을 150개나 200개를 지어요. 네. 자, 그러면은 똑같은 땅인데 건물을 훨씬 더 많이 지으니까 돈이 남겠죠. 돈이 많이 남으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예요? 분담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똔똔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이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은, 자, 금리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부담이 2010년대보다는 꽤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시면 지금 이제 조금 떨어져 4.1%인데 보시면 2013년부터요, 2022년 중순까지는요, 4% 미만이었습니다. 계속. 네. 자, 그러니까 재건축을 땅을 내가 담보로 해서 하는데 네. 내는 이자가 그동안은 어땠을까요? 2013년부터는 굉장히 낮았겠죠. 거의 10년 가까이. 네. 네, 그러니까 이자가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덜 들어간다.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예요? 좋죠. 좋은 거죠. 음. 자, 근데 지금은 금리 부담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과거보다. 자,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어때요? 그러니까 금리도 문제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러면 또 이자로 내는 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니까 조합원 분담이 또 커져요. 자, 그럼 이번엔 건축비. 오래된 건물을 허물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중요한데 네. 건축비가 또 어때요? 너무 비싸. 그렇죠. 이거는 또 누구 부담이에요? 아, 그 주민들, 조합원. 조합원들. 이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네. 조합원들 부담이잖아요. 자, 그러면 조합원들 부담이 계속 안 좋은 것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합원들이 내야 될 돈만 많아지는 거예요. 네. 사업이 진행이 진행이 안 될까요? 되겠네요. 빨리 자, 팔고 싶겠네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은 정말로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내 집으로 쉽게 그 탈바꿈되는 게 아니에요. 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네. 이제 어떤 분들이 지금 출산 합계율 막 0.6이더라고요. 네. 너무 심각해가지고 너무 심각하죠.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네. 정말 서울에서도 네.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다. 진짜 뭐 저 북쪽은 또 안 되고 이쪽 북쪽도 안 되고 정말 몇 곳만 올라가고 네. 다른 지역들은 거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도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2차 하락이 네. 본격화될 경우에 네.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아.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때가 또다시 엄청난 매수 기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요 파란색 선이 있죠. 네. 요 파란색 선이 통화량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돈의 총량. 그다음에 요 빨간색이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의 시가총액과 통화량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올라갔죠. 네,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요 비율이 요 뒤에 막대 그래프예요. 자, 기본적으로 자, 돈의 총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네. 돈의 총량이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돈의 총량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자, 그리고 돈의 총량이 계속 올라가는데 부동산의 총량은 어떨까요? 부동산의 총량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토지 늘어날 수 있나요? 제한돼 있는. 제한되어 있죠. 네. 자, 건축물 늘어날 수 있나요? 아, 토지 위에다 짓는 거니까. 건축물 더 지을 수는 있지만 아. 건축도 용적률과 건폐율이라고 해서 아.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아. 총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토지는 늙지 않지만 안 늙잖아요. 네. 토지가 100년이 지났다고 이 토지 늙었네?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자, 근데 건축물은 어때요? 늙어요, 안 늙어요? 늙죠. 늙죠. 네. 근데 오래된 건축물에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살고 싶고 거주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건축물의 총량은 특히나 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의 총량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부동산의 총량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돈에 대한 총량과 부동산에 대한 이 총량만 비교를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2007년에 고점이 한 120%. 그래서 돈의 총량 M2 통화량보다 한 20% 많았는데 요게 이제 코로나 때 완전 미쳤죠. 거의 150% 가까이 갔다가 네. 지금 떨어져서 126%입니다. 어. 근데 얘가 이제 저점이 2014년에 100%가 안 됐어요. 이럴 때가 있었구나. 네. 통화량만큼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런 시가 또다시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뭐 인구 절벽이다, 인구 줄어든다 하면서 이제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른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지금은 막 또, 이런 어떤 코로나 이 환상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이었다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대한민국 인구 가스라이팅,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가스라이팅이 또 나온다. 근데 우리는 데이터 보면 돼요. 만약에 저는 통화량보다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은 당연히 통화량과 아파트 시가총액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디죠?
서울 수도권. 그래서 이 데이터는 서울과 수도권의 저점을 알아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할 거다. 그래서 부동산은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아니, 영원히. 부동산 아니면 돈을 어디다 놔두실 건데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럼요. 결국에는 기승전 부동산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고요. 자, 다만 인구 관련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공감하는 부분. 자, 요게 이제 대한민국 인구 데이터예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는. 자, 근데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이 줄고 있는 속도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어때요? 오, 가파른 거. 훨씬 가파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 밑에 게 이제 세대수 증감률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여전히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 이제 지속적으로 빨간색이 세대수 증감률인데 네. 세대수 증감률이 계속 커지다가 21년 2월 달부터 증감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세대 증감률이 1%가 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마저도 줄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미 일부 지역은 세대수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근데 이것들 때문에 수도권만 좋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쩌면 저는 기술의 발달로 어쩌면 지방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대표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 그러면 혹시 그 강남이나 뭐 판교나 막 이런 데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말고 네. 좀 앞으로 호재가 좀 넘치거나 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네. 그 시나리오 25, 26, 27 뭐 이렇게 갔을 때 좀 네. 살기 좋다 뭐 네. 이런 좀 지역이 있을까요? 살기 좋다. 네, 몇 군데 이렇게. 그러니까 살기 좋다라는 게 이제 리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수하기 좋은 지역. 둘 다 들어가 있는 건 없나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예, 그러기가 쉽지 않죠. 네.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 네. 아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근 1년 동안 일자리 증가율 1등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광양. 아니, 시도 기준으로. 시군구 말고 1등이 울산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원이 이런 방송에서 제가 이런 절호의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김기원이 논리를 펼쳐나가는 이런 과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왜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왜 제가 울산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울산을 보시면 이게 이제 투자 점수라고 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대표님 데이터 너무 어려워요. 좀 하나의 지표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네. 해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하나의 지표고요. 네. 투자 점수가 60점이면은 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 70점이면 무릎. 네. 80점이면 거의 발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50이면은 어깨.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울산은 이제 그 대구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대구도 60이. 대구도 이제 허리까지는 올라온 거죠. 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충남, 경남, 경북, 대전, 인천, 경기, 울산, 네. 대전 이 정도는 지금 그렇구나. 허리나 충남, 경남 어때요? 허리가 아니라 얘는 무릎. 70점이 넘으니까. 근데 서울은 50점이. 서울 50점. 아직은 안 돼. 네, 그리고 추세가 계속 지금 울산이 올라오고 있죠. 네. 요게 이제 제가 단일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역사적인 평균까지 떨어졌어요. 예를 봐도 지금 허리입니다, 지금. 그렇구나. 허리. 네. 제일 울산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작았을 때가 2019년 하반기 67. 이럴 때도 있구나. 근데 이거는 이런 일은 거의 쉽지 않겠다. 그러면 역사적인 저점인 과거를 우리가 한 15년, 16년 봤을 때 한 이 정도 한 70? 네, 이 정도면은 75. 이 정도면은 그냥 좋다. 우리가 거의 무릎 밑이라고 볼 수가 밑이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82에서 75면은 한 7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이제 하락이 10%도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을 봐도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울산의 지금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자, 울산의 매매 수급이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죠. 자, 근데 아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이거 빨간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네. 자, 근데 전세 수급이 먼저 움직입니다. 자, 전세 수급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 자, 근데 지금 울산의 전세 수급이 계속 안 좋다가 최근 어때요? 올라가네요. 서서히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울산의 공급 물량이 어때요? 갈수록 줄어들죠. 와. 23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도 조금 있고요. 네. 자, 그럼 울산의 입주물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이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겠네요. 더 올라가겠죠. 네.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전세 수급이 이렇게 좋아지면 다시 매매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울산은 정말 이제 늘고. 일자리도 늘고 좋아질 일이 자, 그리고 울산이 매매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확 튀었죠. 네. 쭉 감소하다가 1월 달에 확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울산의 매물이고 요 파란색이 전세 매물, 녹색이 월세 매물입니다. 자, 울산의 전세와 월세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줄고 있죠. 근데 앞으로 입주물량 별로 없죠. 네. 자, 더 줄겠네요. 그러면 전세 수급이 더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언젠가 이게 매매 시장을 밀어 올릴 겁니다. 근데 아직은 뭐예요? 매매 시장이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매물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분양도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신호고 이 미분양 중에서 보물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2,000채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뭔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셔야 돼요. 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 세대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자, 인구도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어때요? 멈추지 않았어요? 네. 멈췄습니다. 인구 하락률이 멈췄어요. 네. 왜? 일자리가 그렇게 증가를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또 울산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매매와 전세 시장이 다시 좋아질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은 제가 감히 지금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네. 정말 그때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제가 펼치는 논리가 어때요? 딱딱 맞아요. 웅달님이 보시기에 네. 울산은 최소한 더 나빠질 일은 별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울산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네. 머지않아 이제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울산에 계신 분들, 울산에 또 주택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네.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네요.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울산만 말씀드렸는데 울산을 사는 게 아니라 울산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울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가 지금 대장 아파트인 것 같아요. 전화 KCC 스위치. 예. 30평 지금 209세대고요.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3억 9,200이네요. 지금 얘가 30평이거든요. 네. 4억이 안 되죠. 제가 그리고 5년 차. 아까 말씀드렸죠. 4억. 네, 4억 밑으로 이제 분양 못 한다. 어렵다. 예, 그러면 30평대 이 정도면 신축이고 그러네요. 4억 밑이 지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얘 이제 투자 체크리스트를 볼게요.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2020년에 21년에 부동산 잘못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또 전세 사기나 역전세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 듣고 공인중개사 말 듣고 뭐하고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데이터로 내가 체크리스트로 체크할 거 좀 체크하고 의사결정 하자라고 해서 이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든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로 주택구입부담 지수인데 이 아파트의 주택구입부담 지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자, 얘는 지금 가장 비쌀 때가 152였는데 지금 109까지 떨어졌어요. 녹색이죠. 네. 네, 이 정도면은 지금 한 2020년 10월 달 정도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5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고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이런 것들 보고 울산에, 울산이든 어디든, 그래서 앞으로 울산은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무조건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울산을 이렇게 또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요. 네. 또 다른 지역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뭐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나 그렇죠.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맞아요. 지금 김기현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맞아요. 리치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보시면 너무 여기 좋겠네요. 지금 엑스포트 분석 들어가시면 다 똑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저희 네.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지금 지산이나 그 다음에 진짜.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이런 거 잘못 사가지고요 인생이 완전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냥 손절을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고점에 연끌해서 아파트 사신 분들 그냥 인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남의 말 믿고 아니에요. 저도 이 부동산 시장 연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제가 많은 정말 오랜 기간과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저도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많이 다 해봤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 이런 거 공부하시면 큰 그림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구가 아니라 진짜 부동산으로 엄청난 기회를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예를 들면 제가 울산 말씀드렸죠? 네. 자, 지금 경매 얘기를 우리가 잠깐 안 했는데 경매를 지도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지도로. 자, 이거 점 하나하나 있죠? 네. 이게 다 경매 건수예요. 와. 경매 건수. 지금 경매 매물 엄청 폭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이거 점 하나하나 수도권에도 이렇게 경매가 많아요. 자, 그래서 경매도 어려운 거 안 하시면 됩니다. 경매를 또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쉬운 경매만 하시면 됩니다. 예, 권리관계 복잡하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시세 대비해서 한 10에서 15%는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제가 울산은 거품이 한 몇 프로 정도 있다 그랬죠? 10%도 안 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자, 그러면 울산 같은 데는 지금 경매로 사면 어때요? 그럼 딱 100이네요. 거의 그냥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맨날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부동산을 몰라 맨날 이렇게 변명 핑계만 대는 그런 삶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세상에 진짜 공짜 점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 제가 기회 얘기하잖아요. 24, 25, 26년은 경매로 지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기회를 꼭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잡으시라고 제가 이런 리치고의 경매 기능도 제가 다 넣어 놓은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나중에 2년, 3년 지나서 그때 가서 또다시 핑계대고 변명되고 그러신 여러분이 아니라 그때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참고해서 부동산 공부도 하고 리치고 앱도 공부하고 다른 것도 공부하고 해서 내가 부동산을 이렇게 네. 성공했다. 네, 내가 내 집 마련 잘했다. 이러신 분들이 정말로 많아지신 우리 웅달 책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또 희망의 말씀, 또 용기의 말씀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리치고 부동산의 김기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